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은 작년보다 올해, 또 10년 전보다 지금, 혹은 30년 전보다 지금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나아졌는가? 결국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삶의 질,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네 삶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도록 정부가 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책도 좀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국민의 삶을 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장을 보러 가시면 장바구니에 뭐 들어온 건 몇 개 없는데 벌써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런 영수증을 볼 때마다, 지출한 카드 내역을 볼 때마다 한숨이 턱턱 나오실 만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이렇게 스마일로 그려나가고 싶은데,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이 스마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부터 정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국민 삶의 질이라는 이 두꺼운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삶의 질이 측정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측정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감할 만한 수준인지 함께 이 자료를 일부 요약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그 목표는 뭘까요? 어쨌든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인 거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의 질이 지금 높은 것인지, 사회 활력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가장 대표적으로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높고 노령화는 급속하게 전개되고 말이죠. 이런 사회 활력이 약화되는 모습, 또 사회 통합 문제가 등장하죠. 사회적 갈등, 서로 간의 낮은 신뢰, 그리고 뭐 양극화, 이런 각종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또 OECD라는 국제기구는 삶의 질을 꾸준히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잠깐 참조해 드린다면, 굉장히 유명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Better Life Index, BLI라고 합니다. 이 OECD BLI 지표를 본다 보면 여러분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우징 부문, 주거라는 거죠. 주거 안정이 충분히 영위됐는가, 소득 부문, 소득 수준이 괜찮은가, 잡 시큐리티, 내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영위하고 있는가, 내 노동시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든가, 그죠?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BLI,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또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활동 수준, 나의 어떤 안정성, 가족 안정성이라든가, 또 에듀케이션 레벨, 내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지, 그 교육이 충분히 긍정적인 교육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또 보시면 도시 내에서의 내가 얼마나 소속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족할 만한 건강 수준을 영위하고 있는지, 삶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지, 그리고 워라벨, Work Life Balance라고 하죠. 워라벨이 충족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고루 측정해서 삶의 질을 판단하고 있고, 그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 한국통계청에서 주최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결과물인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제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제가 임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제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 영역이에요. 사회적 고립도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당시에 사회적 고립도가 27.7%로 고립 수준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고립도, 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가구를 우리는 이제 고령 가구라고 하죠. 이 고령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있겠죠. 그러면 이들을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65세 이상 인구인데 혼자 사신다. 그럼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독거노인,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체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독거고령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독거노인 비율이 바로 그겁니다. 전체 고령자 중에 혼자 사는 고령자가 몇 퍼센트나 되나. 그러니까 고령층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전체 고령층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1인 가구의 수가 더 유독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더 고립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외로움이라든가 정신적 질병을 또 경험한다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놓이게 된다라는 가족 공동체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해 보니까 오히려 후퇴해 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요. 소득, 소비, 자산 영역입니다. 바로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해 볼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래로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2019년 14.1%에서 28.1%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람의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물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일까? 이 통계는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료를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니까 21년 당시에 나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의 비중이 23.5%인데 23년 들어서 28.1%로 나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불만족한다는 사람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해석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는데 22년 당시에 23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23년부터는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은 5천만 국민이 가난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평균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시간이 훌쩍 지났으니까 가계가 정말 더 어려워졌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걸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통장에 찍히는 그대로의 소득을 명목소득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이죠. 명목소득은 줄지 않아요. 명목소득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명목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물가 상승 속도보다는 더디게 늘어난다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소득은 5% 늘어나는데 물가는 10% 늘어나면 나는 부자가 된 겁니까? 가난해진 겁니까? 가난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나의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것이다. 감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팩트는 이겁니다. 제가 한두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20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와 이 처분 가능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명목 소득을 가지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은 명목 소득 자체가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데 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4분위, 5분위에 해당하는 이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빠르게 물가 상승 속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올려달라. 물가 상승 속도 있으니 임금도 올려달라. 임금 협상 제안해요. 근데 고소득층의 소득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이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은 원래 나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면서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오면서 나의 소득도 같이 늘어나니 이분들의 만족도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나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2021년에 23.5%의 이 해당 가계가 23년이 되면서 소득이 더 가파르게 늘어났으니까 나는 나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할 경향성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분위 저소득층은 아예 소득의 절대액이 줄어들고요. 2분위, 3분위 중저소득층도 물가 상승률보다도 소득의 증가 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2천만 가구의 소득 수준은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은 감소했다.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에는 부합하지만 양극화가 전개되면서 소위 소득의 양극화가 전개되면서 만족하던 사람들은 더 만족하고 불만족하던 사람들은 더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런 방식의 소득 만족도를 측정하는 삶의 질 측정 기법은 부족함이 있다. 미비점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소득에 대해서 나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2019년에는 14%였어요. 근데 지금 23년, 24년이 되면 나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30%, 40%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그 통계 지표로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소득의 양극화, 소위 말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소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소득 수준이 개선됐고 소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종전보다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측정하면 통계를 잘못 오해한 것이 아닌가. 다른 측정 기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주로 5분위 소득계층이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만족하지 않는 경향성이 더 강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의사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이 항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근거에서 이게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노동의 질입니다. 노동의 질을 측정하는 고용임금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고용률,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떨어졌네? 또 고용률은 올라갔네? 그럼 노동의 질은 개선됐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까? OECD 국가의 우리나라의 고용률 수준을 보면 전체 생산 연령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균치가 57.5%인데 OECD 평균치가 말이죠. 한국은 6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높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을 보면 OECD 평균이
15.5%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이 36.2%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률이 높다고 실업률이 낮다고 노동의 질이 좋은 겁니까? 이 고용이 특히 노인의 고용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고용인지 비자발적인 고용인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나 빈곤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노동시장에 편입되어야 된다. 나는 70대고 80대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하는 그 노인 고용자가 포함된 고용률이, 그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노동의 질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 고용률, 고용자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최근 들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하에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보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고용의 질이, 노동의 질이, 고용임금 영역의 삶의 질이 개선된 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저임금 근로를 원하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으로 저임금 근로라도 선택해야 된다면 그게 정말 삶의 질이 개선된 거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고 그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난 거죠. 최근 줄어들긴 했지만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서도 제가 과한 평균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조차도 나는 근로를 더 원합니다. 더 많이 근로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통편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고용노동 정책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자발적 근로시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영위한다든가 나 낳은 아이를 저녁에는 돌봐주는 시간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육아 여성이라든가 나는 가장인데 지금 요만큼만 근로하면 충분한 소득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근로를 해야 된다 하면 또 추가 근로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고용 임금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들여 올려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거 영역이에요. 자가 점유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해 보면 57.9%에서 57.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이라는 개념은 내 집을 내가 사는 거예요. 물론 자가 보유율이 훨씬 높죠. 훨씬 높다는 얘기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중에 61.3%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가에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내 집에 살지 않고 나는 임차 살고 그 집을 또 임차로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 보유 의식 수준이 89.6%가 대략 90%가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그 계층이 90%인데 자가를 보유한 비중이 61.3%에 달하고 자가 점유율은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57.5%에 달하니 사실은 삶의 질은 주택 보유 의식과
자가 점유율 값의 차이 혹은 주택 보유 의식과 자가 보유율의 차이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냥 자가 점유율이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가 등장하기 전 단계와 비교해 봄으로써 정말 정주 여건이, 주거 안정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만 비교해 보면 자가 점유율은 다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는데 자가 보유율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집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혹은 다주택자가 많아지고 임차 가구도 많아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정말 주거 영역에서 정주 여건이, 주거 안정 요소가 개선된 거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시도별로 본다면 자가 점유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역시 시도별로 주거 안정, 정주 여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가 점유율이 40%라고 한다면 서울의 경우 그러면 60%가량은 임차 거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임차 거주자의 경우 전셋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주거 안정 상황은 얼마나 더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겠습니까? 이 주거 영역에 대한 삶의 질도 개선됐다라고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5번째 시민 참여 영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안정인 거죠. 해석을 해본다면 이 정치적 역량감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하면, 내가 어떤 하나의 작은 노력을 하면 이게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있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뭔가 글을 게재하면 정치적으로 그게 잘 작동될 것인가? 나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19년 정치적 역량감이 26.2%로 2013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었다가 그 이후에 정치적 역량감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내가 정치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투표를 해봐도 내 투표가 무슨 정치적으로 기여하겠어. 이런 의식이 더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 정치가 불안하다. 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 누가 되든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담겨 있는 지표가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그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혹은 정치적 입장에 서서 이 지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표를 그렇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순위 백분율이 있습니다. 이 순위 백분율은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에서 부패 수준을 측정해서 순위상 몇 분위 안에 들어가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순위 백분율로 봐도 2016년이 나름 높았고 2022년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느낌이 시민이 인식하는 정치적인 부패의 수준이 굉장히 정치 불안하다, 부패가 만연해 있다라고 인식하는 모습이니까 시민 참여 영역의 영역에서도 삶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삶의 질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좀 개선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정말 열심히 정책을 단행하고 세금을 적극적으로 걷고 그리고 정부 지출도 늘리고 또 유동성도 공급하고 이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국가가 성장하고 견조하게 부유한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서민이 국민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그러면 정말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남긴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산다면 그 나라를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 혁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된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디한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강대국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경제 대국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삶의 질 지표를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공감대도 한번 가져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표시해 볼 때 모두가 스마일을 이렇게 그려 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